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지난주보다 7만 명 넘게 줄면서 1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고령층의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60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합니다. 한편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14만 명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감소세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현재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예상보다 빠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딱 예상 정도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저께의 신규 확진자 14만 8천 명은 이제 15만 명 정도 되는데 전주에 7만 명에 비해서는 30% 정도, 2주 전에 비해서는 대략 한 54% 정도 감소한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이미 정점을 지난 국가들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정점이 지나면서 대략 한 2, 3주 정도 지나면은 절반 정도로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 전체 수치를 놓고 보게 되면은 3월 3주, 3월 13일부터 3월 19일이 정점이었는데요. 이때 한 주일 동안 282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루 평균 4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난주에 대략 한 주일 동안 153만 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정점이었던 주에서 3주 뒤에 대략 한 54% 정도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지난주에 한 절반 정도, 3주가 지나면서 절반까지 감소를 했고 이어지면서 지금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서 절반 정도 감소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크게 한 두세 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국가가 있고 일시적으로 그 감소세가 둔화되는 국가가 있었고 오히려 증가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계속 감소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지난주로부터 한 달 정도 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한 2, 3주 정도 뒤가 될 텐데요. 한 3주 정도 뒤가 되면 정점의 한 10% 정도 수준. 그럼 우리가 이미 정점 때 한 50만 명 정도였으니까 대략 한 5만 명 정도 수준까지는 감소할 걸로 보이지만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리두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그다음에 세부 변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약간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확진자뿐 아니라 방역, 의료 지표들 대부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위중증 환자 수가 38일 만에 1,0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외에도 병상 가동률, 안정적인 수준 보이고 있습니까? 병상 가동률은 지금 이제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언제 집계하느냐에 따라서 시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50%대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이제 내려와 있고 계속해서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결과인데 이게 또 어떻게 이 위중증 병상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어떻게 마련하느냐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이 비율만 놓고 이제 판단하기는 좀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명히 이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른 중환자 숫자가 어쨌든 이제 38일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러면 이제 의료기관, 의료 시설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경감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근데 여기에 비추어서 이제 사망자 숫자는 뭐 나흘 만에 다시 300명대이고 좀 오르락내리락하거나 정체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고령층의 이제 확진자 발생 비율 그리고 중환자로 넘어가는 비율 그다음에 사망자 발생 이런 것들이 고령층에 이제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여러 가지 이제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나름대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4차 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치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이 전체적인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냐는 앞으로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1일, 12일 이틀간은 사망자 수가 100명대로 집계됐는데 오늘 300명대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왜 사망자 수는 이렇게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보통 사망자 숫자는 그 확진자 숫자하고 같이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진단 즉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위중증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평균도 보면은
확진자의 정점과 사망자의 정점이 대략 2, 3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확진자 정점이 한 3주 전에 지나갔기 때문에 사망자의 정점이나 또는 사망자의 어떤 비율도 이제부터는 조금씩은 감소할 걸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확진자의 발생 양상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연령대에서 어떻게 발생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동안 중증 위험도가 높았던 60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3차 접종의 효과 때문에 발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많이 적은 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 자체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이 60대 이상의 발생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3차 접종 효과가 이제 일부 감소하기 때문으로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주만 하더라도 60세 이상의 발생, 한 주 동안의 발생 숫자가 한 30만 명 정도였고 이 연령대에서의 발생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사망자 숫자는 굉장히 더디게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코로나에 많이들 걸렸잖아요. 이렇게 걸리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국민들도 많았는데 정부가 코로나 종식을 기대하는 정도의 집단 면역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전체 집단에 형성된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력이 올라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 면역력은 감소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집단 면역 전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 현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처럼 기존의 감염이나 백신에 의해서 형성됐던 면역력을 회피하는 새로운 변형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변형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과 대응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아마 집단 면역은 형성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하반기에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냐면은 최선의 경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매년 한 20% 정도의 감염자는 생길 거고 대략 한 1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15,000명에서 3만 명 정도. 이게 이제 그 최선의 시나리오를 따랐을 때고요. 예. 만약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의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폭이 커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변형이 계속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인구 집단의 한 40에서 80% 정도가 재감염될 거고 대략 한 1년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1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예측을 지금 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은 지속적으로 유행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의 감소세가 거리두기에 따라서 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변할 거냐, 진짜 완화를 할 거냐 관심이 많습니다.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제 이걸 이제 발표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사적 모임 규제라든가 영업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언론 통해서 많이 나오면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정부를 구성할 이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예. 종합을 해서 지금 방역 당국이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인수위의 태도는 이전에는 좀 이렇게 이런 영업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야 된다는 네. 쪽에 가까웠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리두기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속도 조절에 가까운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이 인수위원장의 경우에는 충분한 준비가 지금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의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방역 당국은 뭐 이것은 가장 나중에야 이제 결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인수위에서는 이러한 이제 논의는 좀 성급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의 이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춰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포함해가지고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수위에서는 이 논의도 지금은 성급하다. 지금 일단 이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의 이런 입장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가 이제 내일 이제 발표될 내용에 예.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역 당국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 그리고 방역 지표가 충분히 호전돼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의견 엇갈립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떤 의견입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저께 확진자 숫자는 15만 명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한번 50만 명을 찍었기 때문에 적어 보이지만 15만 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고 보통 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팍스로비드 때문에 많이 억제된 측면이 있지만 유럽의 데이터를 놓고 봐도 1000명당 1명꼴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15만 명이 하루에 발생하게 되면은 대략 한 하루에 150명 정도의 위중증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유럽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때다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너무 섣부르고요. 그다음에 주요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했던 국가들이 새로운 세부 변이형의 확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연장하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를 해제했던 그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해제했던 일부 지역에서 다시 또 그 착용 의무화를 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필라델피아시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스크는 실내 마스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실외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논의하는 건 좀 섣부르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실외 환경과 미국의 실외 환경은 또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실외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에서 실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스크 착용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비말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말이 거의 17m 정도까지도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리 실외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마스크가 팬데믹 시대의 상징이자 외출 필수품이었어서 내일 어떤 조치가 발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유행 감소로 인해 하늘길도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 여행주의보를 2년여 만에 정부가 해제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제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자유롭게 간다고 하면 또 굉장히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마 항공편이 뭐 그 정도로 뒷받침돼주는 수준으로 이제 확보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여행주의보를 이제 해제했다는 것은 전 국가에 대해서 이제 발령한 전 지역 전 국가에 대해서 이제 발령한 이 조치를 이제 해제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개별 국가들에 대한 이런 각각의 국가들에 대한 이 여행주의보라든지 그다음에 여행경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각 국가에 대해서 하는 걸로 이제 체제가 변경되는 겁니다. 애초에 원래 시행했던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은 이제 여행경보 1단계로 이제 하향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2단계로 지금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에는 특별 여행주의보가 아직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별 여행주의보라고 할 때는 한 2단계에서 3단계 사이 정도의 어떤 그런 조치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 여행을 이제 가지 말아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을 권고하는 단계 정도 되는 것이고 3단계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라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는 건 좀 어렵겠죠. 그래서 특별 여행주의보가 유지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상하이라든가 일부 지린성 등이 이제 봉쇄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미국도 사실 중국에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금 일부 지정해 놓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조치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행을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동안 여행업계나 이런 데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항공수요나 이런 것들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운영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이 국제편의 항공편 수들은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뭐 오늘 당장 뭐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달 21일부터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도 이제 같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 항공편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좀 여행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나라마다 방역 상황도 다르고 유행 상황이 다 달라서요.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도 괜찮은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들이 많이 엇갈리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해외여행을 못 가는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해외를 갔다 오는 것에 따른 자가격리. 가 이제 하나 첫 번째 큰 문제였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를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와도 자가격리를 또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된다면은 실제로는 2주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해외를 나갔다 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자가격리는 이제 예방접종 완료 제한에서는 전부 다 이제 앞으로 몇 개 국가를 빼놓고는 이제 다 면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는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국가별로 변이형의 유행도 다르고 방역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지에 방문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행을 하러 갔다 현지에서 감염돼서 어떤 메디컬 서포트, 그러니까 의료적인 지원이나 또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정도의 시스템까지도 구축이 돼야 그래야 고위험군의 경우에서는 여행이 좀 자유로울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가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또 한 가지 국가에서 갖춰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변형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제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지게 되면 변형의 유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내일 나올 대책에도 포함은 되어 있을 걸로 보이지만 이러한 변형의 유입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이러한 변형이 다시 또 국내에서 확산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국가가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해외여행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요. 뭐 생각 있으신 분들 방역 상황 잘 챙겨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60세 이상인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 시작이 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60세 이상인데 혹은 우리 가족도 있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요. 뭐 접종 방법이나 대상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4차 백신 접종이 기존에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실시되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1962년생이거나 그 전년도에 출생했으나 60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 이제 백신 접종이 당일 접종에 한해서 일단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 접종이라는 거는 익히 아시다시피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자녀 백신을 검색하시거나 또 해당 의료기관의 이제 예비 명단에 이름을 이제 올리는 것으로 이 당일 접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약 접종은 이제 2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예약 접종과 관련돼서는 18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제 백신 접종 예약했던 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 중에서도 이전에 이제 그 3차 접종 후 120일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3차 접종을 또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명심하셔야 되겠고 이 접종하는 백신은 파이자나 모더나 즉 mRNA 백신이 되는데 이 좀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노바백스 백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신다면 노바백스 백신을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주변에 60세 이상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고요.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에서 4차 접종이 이미 시작된 나라들이잖아요. 이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 확인이 좀 됐나요? 예, 안정성은 다 확인이 됐고요. 크게 이제 2차나 3차에 비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효과 부분이거든요. 근데 4차 접종의 효과는 3차에 비해서는 분명히 많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접종 때 항체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4차 접종의 항체가 증가는 분명히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다만 이 정도의 항체가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고위험군에는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위험군에 해당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4차 접종을 하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분명히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도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령층이시거나 또는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4차 접종에 의한 면역력 강화가 지금 오미크론 확산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나라마다 4차 접종을 권고하는 연령과 허용 백신이 조금씩 달라서 그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기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4차 접종이 그 추가적인 리스크를 주지는 않지만 효과 자체가 3차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료 행위는 사실 그 의료 행위가 주는 이득과 그 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저울질해서 이득이 훨씬 클 경우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4차 접종이 주는 이득이 분명히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이득이 있지만 그 외의 이원군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득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고위험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분류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60대를 기준으로 사망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60대 이상으로 아마 4차 접종 대상으로 한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